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은 개미,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연탄가스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가파른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낡은 집들 사이로 강민서의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스쳤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강인했다. 민서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작은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온기가 없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주워온 폐지로 불을 지핀 낡은 아궁이 앞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민서는 그 앞에서 할머니가 끓여주는 멀건 죽을 먹으며 책을 읽었다. 헌 책방에서 할머니가 바꿔온 낡은 동화책 속에는 민서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비록 현실은 눅눅한 방 한 칸이었지만 책 속에서 민서는 공주가 되기도 하고 용감한 탐험가가 되기도 했다. 그날은 민서의 7번째 생일이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야 돌아왔다. 할머니의 손수레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손에는 작고 낡은 곰 인형과 분홍색 원피스가 들려 있었다. 민서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오늘은 할미랑 좋은데 구경 가자. 할머니가 말한 좋은 데는 강남의 화려한 백화점 앞이었다. 낡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민서가 책에서만 보던 별세계였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마네킹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거리는 향수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할머니는 그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흐뭇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미처 피하지 못한 민서와 할머니는 백화점의 거대한 차양 아래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빗방울이 두 사람의 낡은 옷을 적셨다. 할머니는 자신의 옷으로 민서를 감싸 안으며 조금만 참자, 금방 그칠 게다 하고 속삭였다. 민서는 할머니 품에 안겨 화려한 쇼윈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백화점 앞에 멈춰섰다. 말끔한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재빨리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고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아한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어린 민서의 기억 속 엄마의 얼굴은 희미한 안개 같았지만 눈앞의 여인을 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와 여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작았지만 여인의 귓가에는 분명히 닿았다. 여인 최유진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에 찰나의 균열이 일어났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당혹감과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경멸과 짜증이 들어찼다. 그녀는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악어 가죽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구겨서 할머니의 손수레 위에 던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민서의 고막에 밝혔다. 이런 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니 이거 받으시고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그녀는 민서에게는 단 한순간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은 민서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나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 산산조각 났다. 엄마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이 되어 어린 심장을 난도질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분홍색 원피스 위로 떨어졌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레 위에 지폐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모멸감이었다. 최유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백화점의 황금빛 회전문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도시의 소음은 멀어져 갔다. 민서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민서를 끌어안고 자신의 젖은 옷으로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 역시 아무 말 없이 민서의 작은 손을 잡은 자신의 거친 손에 힘을 줄 뿐이었다. 그들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빗물에 젖은 옷가지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곰인형과 원피스는 방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귓가에는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니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엄마라는 존재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선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버려짐의 아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고 치워버려야 할 오물이라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이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 비참함, 이 모욕감, 이 차가운 절망감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내팽개쳐진 구겨진 지폐 한 장의 무게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했던 그 여인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새겨진 첫 번째 복수심이자 지독한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날 이후 민서의 눈에서 아이 같은 순수함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그늘과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할머니는 손녀의 변화를 아프게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저 더 세게 민서를 끌어안아 줄 뿐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한 소녀의 세상은 그렇게 부서졌고, 부서진 파편 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민서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할머니의 손수레는 여전히 새벽 골목길을 다녔고, 민서는 학교와 집을 오가며 묵묵히 책을 팠다. 그녀에게 공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무기였다. 가난과 멸시로부터 자신과 할머니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다. 민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기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직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낡은 신문지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자선 파티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는 최유진의 사진이었다. 태양그룹 박태준 회장의 부인 최유진 여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태양그룹,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의 이름이었다.
민서는 신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당신이 버린 딸이 당신이 세운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민서는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들려있던 그 구겨진 지폐의 모욕을 갚아주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서막이었다. 비 내리던 백화점 앞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거대한 태양그룹을 향한 폭풍이 되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린 소녀의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자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빽빽하게 공식이 적힌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 문제를 푸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고 그들의 세상에 닿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의 연필 소리만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민서의 뒷모습을 잠든 척하며 지켜보았다. 손녀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알기에 할머니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할머니는 또한 알고 있었다. 민서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작은 아이 안에는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손녀를 위해 기도했다. 부디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민서의 세계는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따뜻하지만 가난한 현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짓밟고 올라서야 할 최유진과 태양그룹이라는 차가운 목표. 그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민서는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년기는 그날 백화점 앞에서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정상으로 향하는 가파르고 험난한 길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비 오는 날 이후로 강민서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더 이상 동화책 속 공주님을 꿈꾸지 않았고 낡은 곰인형은 방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민서는 말이 없어졌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어른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민서의 변화가 가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대신 말없이 민서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고 밤에는 달아빠진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었다.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 민서 역시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깊은 곳에 숨겼다. 자신의 아픔이 할머니에게 더 큰 짐이 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 민서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남루한 옷차림과 어두운 표정 때문에 아이들은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민서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 언제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압도적인 성적 때문이었다. 선생님들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민서를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주눅이 들곤 했다. 민서에게 공부는 생존 그 자체였다. 세월이 흘러 민서는 중학생이 되었다. 교복을 입었지만 낡고 해진 가방과 신발은 그녀의 가난을 숨겨주지 못했다. 질투와 시기가 섞인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다녔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숲과 공식, 그리고 언젠가 마주해야 할 거대한 적, 태양그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쉬는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경제신문을 읽었다. 민서가 성장하는 동안 할머니의 시간은 반대로 흘러갔다.
수십 년간 폐지를 주우며 혹사당한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힘겨워했고 밤이면 마른 기침을 토해내는 날이 잦아졌다. 민서는 밤마다 잠든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시간이 없었다.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했다. 그 생각은 민서를 더욱더 채찍질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민서는 5등생 대표로 단상에 섰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면서도 당당했다. 입학 선서를 낭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민서는 단상 위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은 더욱 치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 가기 위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값비싼 과외와 학원으로 무장했지만 민서의 무기는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학교 급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단어장을 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비는 민서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몰래 모아둔 돈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며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보며 민서는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욱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수능 시험일이 다가왔다. 민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수능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기나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관문에 불과했다. 시험지를 받아든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난 몇 년간 갈고 닦은 모든 것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마지막 문제의 답을 적고 시계를 보았을 때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에 비 내리던 백화점 앞을 떠올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민서는 전국 수석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작게 실렸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는 상투적인 제목이 붙었다. 하지만 민서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값싼 동정에 자신을 팔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한 민서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미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전공 서적과 논문,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고자 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졸업의 계절이 돌아왔다. 민서는 과수석으로 졸업하며 모든 기업이 탐내는 인재가 되었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입사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가 선택한 곳은 태양그룹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신흥투자자문회사 아우라 캐피탈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이 아니라 목을 겨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최종 면접날, 민서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신입답지 않은 자신감과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물었다. 강민서 씨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기업도 많았을 텐데요. 민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태양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다시 면접관에게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고와 싸우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포부를 넘어선 서늘한 야망이 담겨 있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렇게 아우라 캐피탈에 입사했다.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날의 그 백화점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화려하고 거대한 곳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가장 따뜻하고 좋은 코트를 사드리고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했다. 할머니는 어색해하면서도 손녀의 정성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손수레는 그만 미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민서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다. 그날 밤 민서는 홀로 한강 다리 위를 찾았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중 하나는 한때 자신을 오물처럼 버렸던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일 터였다. 민서는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 그리고 좌절이 뒤섞인 거대한 정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오래전 그날의 빗소리와 함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구겨진 채 버려졌던 5만 원짜리 지폐의 감촉, 할머니의 절망 어린 얼굴,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경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민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도시의 불빛이 담겨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나와 내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내려다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돈과 권력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모든 오만과 멸시를 부숴버릴 것이다.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당신들의 세상을 내 발 아래에 둘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생존 투쟁이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도시의 밤하늘 아래 한 여인의 차가운 맹세가 강물처럼 깊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 입사 후 5년. 강민서라는 이름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하나의 신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어김없이 주가가 치솟았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예언에 가까웠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녀의 통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는 언제나 무채색의 정장을 입었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낭비되는 말이나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녀의 모든 언어는 오직 사실과 논리에 기반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에 경외감을 표하면서도 그녀의 차가운 아우라 앞에서 감히 사적인 대화를 걸지 못했다. 그녀에게 과거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서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완벽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회의실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았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형 M&A건을 앞두고 상대 기업의 갑작스러운 역공세에 팀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고성과 한숨이 오가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서는 말없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주변의 소음을 잠식하며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상대방의 데이터는 허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이 재무제표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여기 자산으로 계상된 이 특허권의 가치를 보세요. 3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비정상적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함정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다. 그녀는 상대방이 숨겨놓은 부실 채권의 흔적과 경영진의 모럴, 해저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차례대로 화면에 띄웠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들이었다.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서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다. 지금 즉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역공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인수 가격을 30% 이상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180도 반전되었다. 그것이 강민서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남들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에게 일이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이성과 전략만으로 승리해야 하는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대표이사는 따로 민서를 불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팀장, 이번에도 역시 대단했어. 자네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민서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어떤 자만심도 겸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표는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냉철함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는 늘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민서는 아우라 캐피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무기의 과거를 캐물을 필요는 없었다. 화려한 여의도의 빌딩 숲을 벗어난 민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은 경기도의 한적한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와 통화할 때뿐이었다. 민서는 할머니에게만큼은 자신의 얼음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 오늘은 물리치료 잘 받으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서의 날카로운 눈매가 잠시 부드럽게 풀렸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민서가 마련해준 편안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이 민서가 이 지독한 전쟁을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버팀목이었다. 할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민서는 다시 얼음 여왕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바탕화면에는 프로젝트 선라이즈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비밀스러운 탑이었다. 폴더 안에는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재무제표, 주주 명부, 임원진 프로필,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각종 비리 의혹들까지. 민서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완벽한 사냥꾼은 먹잇감의 가장 약한 순간을 집요하게 기다리는 법이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박태준 회장의 저돌적인 경영 스타일, 최유진의 화려한 사교계 활동, 그리고 유일한 후계자인 박지훈 상무의 행적까지. 특히 그녀의 시선은 박지훈의 프로필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는 오만하고 무능하며 아버지의 후광에 기생하는 전형적인 재벌 2세였다. 수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룹의 지원으로 간신히 무마되곤 했다. 민서는 직감했다. 저것이 바로 제국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것을.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돌 하나부터 빼내야 했다. 민서는 박지훈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주목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힐링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업 계획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자금의 흐름 또한 불투명했다. 민서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 속에서 단 하나의 비정상적인 숫자를 찾아 헤매는 매의 눈과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리조트 건설을 맡은 하청업체 송림건설의 재무제표에서였다. 그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유령 회사에 가까웠지만 태양그룹으로부터 막대한 공사 대금을 선지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 진척률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돈이 중간에서 증발하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 그리고 탈세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민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사냥감의 목덜미에 꽂을 첫 번째 칼날을 찾아낸 순간이었다.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태양그룹을 흔들기엔 부족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작은 실마리를 시작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태양그룹의 검은 커넥션을 하나씩 세상에 드러낼 작정이었다. 그녀는 송림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출력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주소지는 어딘가 익숙했다. 민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녀는 송림건설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과 최유진의 외가 쪽 친척 명단을 대조했다. 그리고 빙고. 그는 최유진의 먼 친척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연결고리였다. 박지훈의 무능한 사업 뒤에 최유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결코 감정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공격이었다. 최유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를 그런 괴물로 만든 부패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서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최유진의 우아한 사진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당신이 버린 딸이 이제 당신의 세계를 심판하러 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송림건설이라는 첫 번째 균열점을 발견한 강민서는 사냥감을 몰기 시작한 포식자처럼 침착하고 집요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양그룹과 송림건설 사이에 오고 간 모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수백 개의 법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그녀는 돈이 어떻게 세탁되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꿰맞춰 나갔다. 그녀의 조사는 단순한 재무 분석을 넘어섰다. 그녀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송림건설이 낙찰받은 다른 관급 공사의 비리 정황까지 포착했다. 태양그룹의 비자금은 리조트 사업뿐만 아니라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이 뚜렷했다.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더럽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민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태양그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서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증거들은 아직 그녀만이 아는 비밀 병기였다. 섣불리 터뜨렸다가는 자신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폭탄을 대신 터뜨려줄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화선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념이 강한 언론인. 그것이 그녀가 찾던 조건이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프로필과 과거 기사들을 검토한 끝에 그녀는 한 사람을 골랐다. 경제 전문지 한국 비즈니스의 김진우 기자였다. 그는 몇 년 전 대기업의 분식 회계를 파헤치다 소송에 휘말려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사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이 살아있었다. 굶주린 늑대에게는 작은 피 냄새만 풍겨주어도 충분했다. 김진우는 완벽한 카드였다. 민서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태양그룹 리조트 사업과 송림건설의 유착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들만 따로 정리했다. 최유진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아직은 그 카드를 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료를 USB에 담아 철저하게 암호화했다. 그리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박스에서 김진우 기자의 사무실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걸었다. 김진우 기자님이십니까? 변조된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김 기자는 의아해하며 누구냐고 물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날개를 되찾게 해줄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여의도 공원 3번 벤치 아래를 확인해 보십시오. 태양에 가려진 진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민서는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김진우의 잠자던 기자 본능을 깨우기에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반신반의하며 벤치 아래를 확인한 김진우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USB와 함께 태양의 그림자를 파헤칠 용기가 있기를이라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USB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눈은 점점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한 태양그룹의 치부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김진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특종의 기회 앞에서 전율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보받은 자료를 검증하고 추가 취재에 나섰다. 제보자가 던져준 뼈대에 그가 살을 붙이자 태양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은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자 인생 전부를 걸고 이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국 비즈니스 일면에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단독 태양그룹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의혹, 박지훈 상무 주도, 리조트 사업 비리 포착. 기사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온종일 태양그룹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캐피탈 사무실에서도 태양그룹 스캔들은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동료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기사에 대해 떠들었지만 민서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수직으로 하강하는 그래프를 보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박태준 회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하여 회의실의 집기를 부쉈다. 그는 당장 박지훈 상무를 호출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무능한 놈,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따위 기사가 터져 나오게 만들어.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박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 이건 분명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입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송림건설, 자신의 친척 이름을 빌려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녀는 박지훈의 사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태양그룹은 즉각 법무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김진우 기자와 한국 비즈니스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그들의 익숙한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태양그룹의 강력한 대응에 꼬리를 내리고 후속 보도를 자제하기 시작했다. 여론 또한 결국 재벌이 이기겠지라는 체념 섞인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지만 김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두 번째 메일을 받았다. 진실은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그 짧은 문장에서 거대한 용기를 얻었다. 민서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관망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대응은 모두 그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들이 진실을 덮으려 발버둥 칠수록 대중의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진우 기자에게 넘겨줄 두 번째 증거. 그것은 태양그룹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여줄 훨씬 더 치명적인 자료였다. 제국에 경고했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성 전체를 무너뜨릴 차례였다. 태양그룹에 대한 의혹 기사는 그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여론전으로 인해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결코 저절로 아물지 않는 법. 시장의 신뢰에 미세한 금이 갔고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제국을 좀먹기 시작했다. 강민서는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때까지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 기업 셀바이오텍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셀바이오텍의 기술력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던 모든 대기업에게 매력적인 먹잇감이었다. 아우라 캐피탈과 태양그룹 역시 이 치열한 인수전의 최종 후보로 맞붙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강민서였다. 운명의 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서가 이끄는 아우라 캐피탈의 팀은 소수정예였지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태양그룹 측 인사들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오만한 표정의 박지훈 상무가 선두에 섰고 그 뒤를 우아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에 최유진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마주했다. 수년 만의 재회였다. 박지훈은 아우라 캐피탈 측을 한번 훑어보더니 젊은 여자인 민서가 책임자라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유진의 반응은 달랐다. 강민서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은 태양그룹부터 시작되었다.
박지우는 단상에 올라 태양그룹의 거대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사실상 셀바이오텍을 겁박하는 것에 가까운 발표를 이어갔다. 그의 발표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가득했지만 정작 셀바이오텍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우라 캐피탈을 근본 없는 신흥 투자 회사라 폄하하며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지훈의 유치한 발표가 끝나자 셀바이오텍 임원진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마침내 민서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어떤 화려한 제스처나 서론도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캐피탈의 강민서입니다. 저희는 셀바이오텍의 기술력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민서의 프레젠테이션은 한편의 완벽한 전략 보고서였다. 그녀는 셀바이오텍의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처럼 거대한 자본은 없지만 아우라 캐피탈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셀바이오텍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박지훈의 발표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근거 없는지를 자신의 완벽한 논리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박지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반면 셀바이오텍 임원진들은 민서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다. 최유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서를 응시했다. 저 젊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저런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아우라 캐피탈 쪽으로 기울었다. 다급해진 박지우는 이성을 잃고 민서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던졌다. 어린 아가씨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겁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건 줄 아시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서에게로 쏠렸다. 민서는 잠시 박지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요 대신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상무님, 저는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숫자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박지훈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완벽한 패배였다. 회의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다. 셀바이오텍의 대표는 아우라 캐피탈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최유진은 마지막으로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한 불길함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저 여자 강민서 팀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그날 저녁 박태준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고작 애송이 계집 하나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돌아와? 태양그룹의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박태준은 아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그는 MA 실패보다 자신의 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민서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서울대 수석 졸업, 아우라 캐피탈 입사 후 초고속 승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의 과거는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다.
박태준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단순한 경쟁사 직원이 아니라 태양그룹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텄다. 같은 시각 민서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그저 계획의 한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늘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각인시켰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의 뒤를 캐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덫을 놓았으니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셀바이오텍 인수전의 패배는 태양그룹의 단순한 사업적 손실 이상의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그룹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으며 특히 박태준 회장과 박지훈 상무부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으로 기억되었다. 박 회장은 강민서라는 이름 석자를 자신의 적수 리스트 가장 윗줄에 올려놓았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녀를 무너뜨리라는 특명을 내렸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강민서라는 다윗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태양그룹의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언론 권력을 이용해 강민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부정한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둥, 성공을 위해 남자 임원들을 유혹했다는 둥, 저급하고 인격 모독적인 루머들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유포되었다. 소문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 내부에서도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몇몇 동료들은 질투심에 소문을 사실처럼 떠들었고 그녀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심지어 아우라 캐피탈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태양그룹의 압력에 못 이겨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회사는 술렁였고 위기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강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지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책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계약을 해지한 고객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그들의 숨겨진 부실을 찾아냈고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계약을 종료한 것이 오히려 회사의 이득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돌파했다. 전체 회의석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며 그것이 오직 실력과 노력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 앞에서 그녀를 의심하던 목소리들은 힘을 잃었다. 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그녀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최유진은 기업 간의 싸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다. 강민서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강민서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아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병적인 집착이 서려 있었다. 흥신소의 조사는 생각보다 난관에 부딪혔다. 강민서의 이력은 서울대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완벽했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재개발로 인해 사라졌고 생활기록부 같은 서류들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깨끗했다.
조사원은 그녀가 고아 출신일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전국의 보육원 명단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조사를 보며 최유진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채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작고 초라한 소녀. 그녀는 조사원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공식적인 기록만 뒤지지 마. 10여 년 전 서울의 달동네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여자아이를 찾아봐. 아주 똑똑했지만 아주 가난했던 아이. 그것은 그녀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민서는 태양그룹의 공격과 감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도청 장치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지만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혼선을 줄 만한 거짓 정보들을 흘렸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를 역으로 추적하여 공격의 배후가 태양그룹의 정보팀이라는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다. 그녀는 적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비열한 공격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박태준 회장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지시했다. 강민서에게 개인적인 스캔들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매력적인 남자를 민서에게 접근시켜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민서는 얼음장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틈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사생활은 수도승처럼 단조롭고 깨끗했다.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최유진의 조사원으로부터 마침내 연락이 왔다. 그는 오래된 동사무소에 서고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재개발로 사라진 개미마을의 옛날 거주민 명부. 그곳에는 강시성을 가진 노파와 그녀의 손녀 강민서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조사원은 수소문 끝에 당시 민서의 할머니에게 연탄을 배달했던 가게 주인을 찾아냈다. 가게 주인은 어린 시절의 민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고, 그 애기. 말도 못하게 똑똑하고 야무졌지. 근데 불쌍했어.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겨우 키웠거든. 조사원은 그에게서 민서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이름을 알아냈고 폐교된 학교의 기록 보관소에서 낡은 졸업 앨범 한 권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앨범 속에는 앳된 얼굴이지만 지금과 똑같은 서늘한 눈빛을 한 어린 민서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조용한 호텔 라운지, 최유진은 조사원이 내민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판잣집 사진, 손수레를 끄는 노파의 뒷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복사한 어린 소녀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었다. 최유진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소녀는 바로 그날 빗속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이였다. 잊고 싶었던 과거,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죄악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어린 강민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유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이곳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최유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의 세상은 고요한 침묵에 잠겼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망령이 강민서라는 이름을 가진 완벽한 복수기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최유진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급이 내리던 날의 풍경이 지독할 만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박태준 회장과의 결혼으로 이제 막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룬 직후였다. 과거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딸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소름 끼치는 공포.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외면했다.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반드시 지워져야 할
오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오점은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져 복수라는 독을 품고 다시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셀바이오텍 인수전에서 보여준 강민서의 그 서늘한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온 자의 살기였다. 최유진은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태양그룹을 향한 일련의 공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모성애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생존 본능에 가까운 극심한 공포였다. 강민서는 더 이상 그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령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자리, 명예, 그리고 태양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인 박태준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집무실로 향하는 내내 최유진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어떻게 말해야 그를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동정심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박태준은 그런 감상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강민서라는 존재가 태양그룹 전체에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각인시켜야 했다. 박태준 회장의 집무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를 맞았다. 대체 무슨 호들갑이야. 지금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최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조사원이 건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그렇게 알아내고 싶어 하던 아우라 캐피탈의 강민서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과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이내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서류와 최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었어? 그의 분노는 아내가 과거를 속였다는 사실을 향하고 있었다. 최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요. 너무 어렸을 때 철없이 한 실수였어요.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숨겨야만 했어요.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저 아이는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의 목표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의 절규 섞인 연기는 효과가 있었다. 박태준의 분노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다. 그는 강민서라는 존재가 가진 위험의 본질을 깨달았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적은 예측 불가능하며 훨씬 더 파괴적이다. 강민서는 태양그룹의 약점이 아니라 박태준이라는 인간 자체의 약점, 즉 그의 아내를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쥔 셈이었다. 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저 계집이 처음부터 우리 아들 녀석의 리조트 사업을 물고 늘어진 거였군. 모든 게 계획된 접근이었어. 그는 깊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인 후 내뱉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알겠다. 저것은 잡초가 아니야.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집 전체를 무너뜨릴 독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에 연결했다. 윤 실장,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태양그룹의 해결사로 불리는 윤 실장이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박태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그에게 던지며 명령했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보게. 그리고 더 이상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리하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윤 실장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서류를 챙겨 소리 없이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최유진은 남편의 잔인한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교사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그 무렵 민서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들이 더욱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퇴근길에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차를 위협하며 따라붙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정보전 수준이 아니었다. 명백한 신변의 위협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성을 잃었다. 민서는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 그 상자를 열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설 경호팀을 고용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의 처리 지시는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들의 공격은 강민서의 신변을 직접 위협하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법이라는 이름의 덫이었다. 윤 실장은 강민서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올가맬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들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아우라, 캐피탈이 곧 인수를 발표할 예정이던 작은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된 자금 추적 자료와 디지털 증거들을 통해 그 모든 거래의 배후에 강민서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녀가 도용한 제3자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며 모든 증거들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폭풍은 어느 평화로운 아침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민서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민서의 사무실로 향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그녀의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동료들은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그녀를 경외하던 눈빛들은 하룻밤 사이에 경멸과 의심으로 변해 있었다. 회사는 즉각 민서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녀의 법인카드는 정지되었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도 차단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녀는 이제 모두가 기피하는 범죄자, 내부의 적이 되어버렸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얼음 여왕의 추락, 증권가를 뒤흔든 미모의 애널리스트, 알고 보니 탐욕스러운 범죄자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는 명백하게 그녀에게 불리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은 그녀가 빼도 박도 못할 함정에 빠졌음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태양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약속한 증인까지 나타났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팀원들조차 등을 돌렸고 그녀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태양그룹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폭풍 속에 고립된 섬처럼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칩거했다.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벌이는 전쟁의 방식이라면 기꺼이 그들의 지옥에 어울려 주리라 다짐했다. 지금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이 밤이 지나면 그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프로젝트 선라이즈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는 태양그룹의 판도라 상자였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집요하게 수집해온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와 범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의 리조트 사업, 비자금 내역, 최유진의 친인척을 동원한 자금 세탁, 그리고 박태준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까지. 또한 이번 내부자 거래 혐의가 태양그룹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반박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확성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진우 기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그에게 연락했다. 김진우 기자님, 접니다. 당신에게 태양의 그림자를 알려줬던 사람. 김진우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에게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서를 보고 김진우는 경악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내부자 거래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에게 태양그룹의 비리를 제보했던 익명의 제보자였다니. 민서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과거, 태양그룹과의 악연,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증거가 담긴 USB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안에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터뜨리는 순간 저 역시 세상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거대한 재벌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미 한 번 패배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자의 눈에서 그는 진실을 향한 무서운 집념을 보았다. 그는 기자의 양심을 걸고 그녀의 마지막 무기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며칠 뒤에 열릴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경제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로 그 자리. 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축배를 들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여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이었다. 태양그룹은 강민서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사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는 것을. 민서는
김진우와 헤어진 후 홀로 차를 몰아 한강 다리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저 멀리 보이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응시했다. 어린 시절 그 앞에서 느꼈던 절망과 모멸감, 그리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떠올렸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다.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 회장은 성공과 자신감의 열기로 가득했다. 박태준 회장은 단상 위에서 그룹이 후약하시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부패한 애널리스트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완벽하게 처리되었음을 암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최유진과 박지훈의 얼굴에도 안도감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 소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도망자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짙은 색의 팬츠 수트를 입은 그녀는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기세로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바로 강민서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양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고 있던 인물이었다. 의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제보가 있으며 주주들은 이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몇몇 주주들도 동조하며 일어섰다. 그들은 이미 민서와 김진우 기자를 통해 모든 내막을 전해 듣고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박태준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절차상 정당하게 발의된 동의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민서는 이미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연 회장의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를 태양그룹의 돈을 훔친 내부자 거래 범죄자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앞줄에 앉은 박태준 일가를 차갑게 응시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박태준 회장의 연설이 펼쳐지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번 내부자 거래 혐의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자금의 흐름, 해킹 기록, 그리고 거짓 증인에게 돈이 건네지는 영상까지.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서는 곧바로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겨눴다. 스크린에는 박지훈 상무가 주도했던 리조트 사업의 비자금 장부와 송림건설을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진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비밀 계좌 내역, 녹취 파일,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가 쉴 틈 없이 화면을 채웠다. 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다음 타겟은 박태준 회장이었다. 민서는 그가 수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온 내역을 폭로했다.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주주총회장은 단순한 기업 비리의 현장을 넘어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중심으로 변해버렸다. 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장 저 화면 꺼. 저 미친년을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진우 기자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다. 모든 기업 범죄에 대한 폭로를 마친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완벽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최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7살 어린 민서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같은 시기에 찍은 최유진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회의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비 내리던 어느 날 한 엄마가 자신의 가난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7살짜리 딸을 백화점 앞에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아니야. 민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유진 씨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바로 그 딸입니다. 그 순간 연 회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함과 비명이 뒤섞였다. 박태준은 아내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내의 과거가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모두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현장 한가운데 민서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박태준 일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지독하게 길었던 싸움을 끝냈다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 회장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 태양게이트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은 박태준 일가의 추악한 민낯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은 즉각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태양그룹 본사와 관계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태준 회장과 윤 실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철옹성의 제왕 박태준 회장은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맥과 법 기술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강민서가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었다. 특히 정관계 로비 내역은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모든 정치인들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방패막이 사라지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짓이었다고 울며 매달렸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는 죗값을 치른 후에도 재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부와 명예는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거대한 족쇄가 되었다. 최유진의 삶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기업 범죄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적었지만 비자금 조성에 일부 관여하고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혹했던 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한때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최유진은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강민서에게 몇 번이나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애원이었다. 민서는 오랫동안 그 요청을 무시했다. 그녀에게 최유진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도 용서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유진의 집요한 요청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민서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한적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화려했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최유진은 수척하고 늙은 모습으로 민서 앞에 앉았다.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서야, 아니, 민서 씨.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제발, 제발 엄마를 용서해다오. 민서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용서라니요. 민서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복수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것이었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 속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 밖으로 최유진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태양 게이트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강민서는 아우라 캐피탈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그녀를 영웅으로 대접하며 최고의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에게 여의도는 전쟁터였을 뿐 그녀가 평생 머물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군인은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진 후 민서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출연하여 작은 재단 하나를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민들레 장학재단이었다.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의 이름이었다. 재단은 그녀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여 그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비범한 머리와 능력을 이제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진 어느 맑은 가을날, 민서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할머니의 묘를 찾았다. 할머니의 묘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비석에 새겨진 할머니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 할머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저를 힘들게 했던 세상도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평화와 안식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그곳에 서 있던 그녀의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묘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한강 위로
새로운 날의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